안녕하십니까. 동양과 전망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은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그 양영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핫 이슈죠. 그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면서 발표한 아메리칸 퍼스트 통상 정책으로 시작된 세계 관세 전쟁이 딱 석 달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특히 미중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의 통상 전략, 관세 전쟁의 기본적인 이론적 전략이 되는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의 주장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11월이죠. 스티브 미란 보고서가 발표된 게.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티븐 미라는 원래는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투자회사에 그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제 끊임없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뭐 관세나 좀 황당한 얘기도 있는데 영구채 그 금리 안 주는 영구채로 교환해 주겠다 하는 뭐 그런 안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거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면 스티브 미란 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 주장하는 바가 이제 몇 가지가 될 텐데 핵심 주장 내용과 그다음에 그 주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븐 미런이 주장하고 있는 게 미국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를 망쳤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결국에 이제 스티븐 미란하고 지금의 이제 모습이 되게 재밌는 게요.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그 DXY라고 하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거든요. 얘는 올라가면은 가격이 커지면은 이제 절상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절하가 되는 건데 한 달 만에 4월에 한 104였던 게 지금 99점 뭐 3 뭐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절하가 됐잖아요. 스티븐 미라노스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데 지금 또 다시 또 강한 달러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정책이 상당히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스티븐 미란이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하는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났냐면은 달러의 지속적인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본 게 뭐냐면은 그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970년대 초반 요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달러 그 인덱스는 어떻게 됐느냐. 과연 지속적으로 절상 압력이 있었느냐. 데이터를 보면은 미란이 진짜를 얘기했는지 거짓말을 얘기했는지 자기 입맛에 맞게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실질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건 뭐 어떤 거냐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은 이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강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다르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근데 그 시기로 봤을 때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 시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때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 초반에 보시면은 80년대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미국에 이제 그 오일 쇼크도 있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그 당시 기준금리가 미국이 대충 얼마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채금리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그 나중이고 연준이 정해주는 기준금리. 한 뭐 80년대면은 기본적으로 한 뭐 20-30%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제 미국인데요. 20%가 됐습니다. 미국인데 20%? 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때 그
그 보험 들고 저축하고 그랬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당연히 20% 올렸고 폴 볼커라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이 권총 차고 다녔다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하도 이제 살해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때 올리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때 이 강달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쭉 또 약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반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었거든요. 버블일 때. 근데 닷컴 버블일 때는 사실 그때 언제 썼냐면은 전 세계에서 돈이 미국으로 다 몰릴 때. 쫙 몰렸죠. 네. 그때 이제 한번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제일 높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다시 달러 또 수요가 절로 다 몰려가는 거죠. 또 미국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10년 한국의 10년물 국채를 사느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느냐 미국이 그 금리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일로 가고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강달러 문제는 미국에서 달러 수요가 달러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제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상수지 적자하고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적인 흐름에 그거에 더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강달러를 유지해야 된다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특히 경상수지 적자하고는 크게 일치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결국은 우리의 달러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아마 그것 때문에 그걸 제가 거꾸로 뒤집어 본 건데 실제로 강달러냐 약달러의 문제는 오히려 이 수출이 문제, 이 경상수지 적자 흑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데 따르면은 미국 내에서 달러를 빨아들일 만한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바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이 문제하고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적하신 게 뭐냐면 그 미국 국채 수요에 있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왔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 먹는 주식이 만약에 쌀이라면은 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쌀 소비를 확 줄이진 않잖아요. 그러죠. 또 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한 끼 먹는 거를 뭐 두 끼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수요가 가격에 올라가는 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요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어느 나라나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GDP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미국에 대한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미국 국채를 산다. 뭐 굉장히 지극히 이제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땠느냐 하고 본 게 우리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린 이제 이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인데 맨 위에 있는 이 곤색 요거는 해외가 미국 국채를 산 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주황색은 해외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요거는 해외의 중앙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민간도 있겠죠. 어떤 투자회사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뭐 여기가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인 최상목도 있죠. 그렇죠. 네. 거기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네. 이 미란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비탄력적인 수요다. 이건 뭐냐면은 해외의 GDP도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 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 리저브라 그러죠. 준비자산으로 미국 달러를 수요할 거고 그걸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늘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건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거든요. 2013년부터 무려 12년간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란이 얘기했던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 사실하고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란의 머릿속에서 이럴 거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에는 좋은데 실제 데이터하고는 안 맞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 밑에 그래프랑 비교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이제 수익률의 변동 그래프잖아요, 네. 그죠? 수익률의 변동폭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그 큰 그러니까 국채 발행의 양은 큰 변화가 없다. 네, 해외 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큰 변화가 없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전체 이제 해외 개인 민간하고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한 거에 비중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GDP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 비중은 대략 한 2008년에는 한 5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미국 국채의 절반을 넘는 걸 해외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30%로 확 떨어져 있어요.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아니, 그- 국채금리.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금 대략 한 3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물론 과거엔 규모가 적었죠. 근데 규모는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비중은 자체는 굉장히 떨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비중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 국채 수요의 대부분은 미국 국내에서 거기서 많이 가져갔죠. 제일 많이 가져가고 사실 그건 아까 그래프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절대 금액은 올라가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하고 예. 그다음에 해외에서 민간이 갖고 있는 거는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 올라가고 있고 사실 그 상태인데 그거는 제가 해외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거래 규모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늘어가는 속도가 올라갔거든요. 빨라졌는데 그 이유는 그냥 국채가 싸져서 그런 싸져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이 예. 좋으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민간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데 비쌀 때 안 사고 요즘처럼 쌀 때 수익률이 좋을 때 이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입니다. 그거 이유하고 또 근데 연방 준비은행들 해외에 있는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그 소위 이제 외환을 보유하는데 이제 대부분 국채를 보유하지 않습니까? 국채를 보유하는데 그게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GDP 규모가 늘고 거래 규모가 늘면은 사실은 준비해야 될 자산도 늘어야 될 건데 안 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네. 뭐 대신 그 달러 수요는 스테이블하지만 대신 뭐 저쪽 유로화나 대신 위안화나 이쪽 수요가 오히려 늘어서 그런가요? 조금 늘었죠 거기가. 네, 거기는 늘고. 예, 거기는 좀 늘고. 거기는 사실은 달러가 한참일 때는 없었었지만 하여튼 지금은 위안화 거래도 많아지고 유로화 거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 소위 중앙은행의 준비 정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중앙은행도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 투자를 한 2020년인가요? 예. 요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좀 상당히 많이 늘렸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샀다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금값 떨어져가지고. 근데 요즘 요즘은 더 났죠. 이게 몇 년 뒤에 딱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돈이 얼마나 하죠? 한 60만 원. 60만 원 아이고 뭐 난리가 난리 났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도 이제는 그냥 미국 국채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예. 이것저것 뭐 유로화에도 하고 뭐 위안화도 사고 금도 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기가 참 애매하네 미란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가 그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스티븐 미란 보고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유로하고 이제 위안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달러 보유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변화됐다. 물론 이제 그 거래 비중은 높지 사실 유로나 위안화는 거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축통화가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화폐가 생겼다라는 것. 뭐 이것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또 미란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뭐냐면은 기축 통화를 이제 뭐 전 세계가 달러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교역을 하고 뭐 금융 거래를 하고 하면은 전 세계가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달러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공급하냐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요런 논리죠.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생각 그 어떻게 보면 논리적 규결은 뭐냐면은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다. 왜냐? 무역 흑자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듯한데 과연 역사적으로 맞느냐?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GDP 대비 경상수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인데요. 그 앞에 있는 게 이게 데이터가 47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그 앞에를 못 찾았는데 그 이전에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무역 흑자는 상당했죠. 왜냐면은 특히 미국만 돈 벌 때니까. 미국만 돈만 벌었잖아요. 미국만 돈 벌 네, 때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 이전부터 뭐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등장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1944년 2차 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걸 만들죠. 그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대략 1980년까지는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 국가였어요. 이게 잘 모르는 사실들인데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는 어쨌든 금하고 달러를 고정시켜 놨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금태환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불태환이 돼버리는데 불태환 이후에도 기축통화노릇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하죠. 80년대까지 80년 초반까지는 미국이 사실 경상수지 흑자였고 적자가 된 건 그 뒤. 그러니까 대략 100년을 놓고 보면은 앞에 50년은 흑자, 뒤에 50년은 적자 이런 건데 흑자 적자라는 게 경상수지에서 흑자 적자라는 게 꼭 기축 통화가 되고 안 되고의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 차트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유럽인데 유럽도 우리가 사실 유로도 기축 통화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기축 통화 하면은 달러, 그다음이 유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유로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계속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요. 2022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빼고는 거의 한 4천억 유로에 가깝게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꼭 경상수지 흑자를 내더라도 얼마든지 그 기축 통화는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몰라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무역 적자를 감내하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 이 시장이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상품시장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근데 미국이 그만큼 희생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를 이제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관세로 받겠다라는 논리적 귀결인 거죠. 그렇죠. 미란 보고서의 내용은. 근데 그 희생한 게 아니다. 네, 그럼 뭐 희생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이 결국 그 미국이 희생하려고 해서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자, 이제 그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는데 관세를 이제 강화하는 미국의 이제 그 뭐 관세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이제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 관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얘기했던 약달러가 경상수지 그 적자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뭐 국채나 그다음에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 공급 때문에 경상수지가 그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해 왔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일방적인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그 WTO 체제를 대단히 위협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WTO 체제 아래서 상호간에 뭐 FTA도 체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호혜적인 내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이 맞는 관세 정책들을 맺어가고 있는데, 트럼프의 최근에 그러니까 약 90일 동안 벌어지고 있는 관세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그 유지해왔던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판을 이제 근본적으로 엎어버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뭐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예? 관세 전쟁이죠. 근데 저는 뭐 관세 전쟁 수준으로 이제 안 가려고 사실은 애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미란 보고서의 결론은 미국이 그동안 희생했으니까 기축통화로서도 자기들 희생했고 뭐 여러 가지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는 것 같고 그 대가가 이제 관세라는 형태로 대가를 지불해라.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문제는 그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WTO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WTO 체제를 이제 새롭게 재편할 수밖에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기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란 보고서는 어쨌든 논리적 근거 근데 그 근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과연 그들이 이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그 어떤 제조업 산업 기반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수출량을 줄여서 그 부분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을 늘리고 그러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같은데 아니 궁극적인 목표를 저는 제조업에 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조업은 정치적인 약간 수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뭐 함부로 일자리가 팍팍 생기거나 그리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효과로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찰 같거든요. 저는 관세로 이제 관세 어쨌든 미국이 꾸준히 수입을 할 거고 그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매김을 해가지고 정부 수입이 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재정 적자폭을 어쨌든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약달러까지 계속 본인들이 만들어낸다면 수출 부분에서도 가격 경쟁력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반이 저는 이번 관세 전쟁의 주요한 목적이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목표라고 목적 내지 목표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복합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어느 한 분야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성공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좀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논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이제 핑계 삼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WTO 체제를 흔드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 상거래 도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데 도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다 보니까 저런 보고서를 이제 핑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거래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저렇게까지 덤벼들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목적 다시 말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올린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만든다든지 일자리를 더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재정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번다든지 이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 자기들 그 목표 달성을 하는데 긍정적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왜냐면 되게 나름대로 욕도 먹고 전 세계를 흐트렀다는 신뢰도 깎아 먹으면서 이거 상당히 큰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국가로서 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살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저도 표를 얻기 위한 거더라고요.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뭐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거 보면은 1947년 그때 32.7%였다가 지금 8%로 떨어졌어요. 그거는 산업 구조가 바뀐 거 아닙니까?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 이거는 근데 선진국이 다 그래요.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제조업 비율이 자꾸 떨어지죠. 제조업 비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뭐 땅 파는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포크레인이 없었을 때는 100명이 삽 들고 팠는데 포크레인 들어오면은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모른다고 보지는 않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일종의 레토릭 같은 거고 자기
표를 이제 갖기 위해서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트럼프 일기 때 과연 수입을 얼마나 얻었어요? 얻었냐? 2배 얻었습니다. 아 그래도 네, 2배 얻었는데 대략 한 80억 달러에서 한 160억 달러 정도로 2배로 늘어났어요. 관세 수입이. 네, 관세 수입이. 자, 그러면 그 자체가 큰 그러니까 돈인데. 그러니까 80억 달러 미국 그, 네. 그 경제 규모에서 80억 달러면 껌인데.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이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의 관세 수입이 한 100억 달러.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200억 달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인데 미국 전체의 소득세로 버는 게 있겠죠. 소득세. 연방 정부가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3조 달러 됩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가 했던 얘기 최근에 했던 얘기 그 있잖아요. 이거 관세 받으면 우리 소득세 안 걷어도 돼, 안 내도 돼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네. 그냥 뻥이지. 뻥이고 큰 뻥이네. 뻥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국채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이게 언제로 이제 소환이 되냐면은 2023년에 영국의 트러스 정권이 있었죠. 예.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그때 뭘 했냐면은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영국 국채를 더 발행하기로 했어요. 국채를 더 받아. 네, 그러자마 그게 딱 하니까 트러스 인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영국 수상 중에서 가장 최단명 수상이 최단명. 됐죠. 네. 그게 지금의 이제 미국이 어떤 거냐면은 소득세 뭐 감면하겠다. 지금 일단 상원에서는 이제 그런 안이 나왔고 하원은 통과가 됐고 이제 다시 상원에서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그것만 남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많이 줄잖아요. 결국에 이제 미국에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부터 80년대 이후 네. 사실은 무역수지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 이 쌍둥이 적자가 제일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진짜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번에 만약 소득세를 하원 의원에서 그 소득세를 줄이겠다고 또 합의를 해버리면 재정 적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걔네들이는 거예요? 뭐 사실 뭘로 메꾸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면 관세는 도저히 못 메꾸는 거 아니야? 관세로는 뭐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코로나보다 더 센 국경 봉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나는 그 원론적으로 따지면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기업과 개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거나 근데 아까 짚어주셨듯이 제조업이 정상화되거나 확대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관세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관세 증가로 얻는 수입이 워낙 미미하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뭐 본인이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얻고자 하는 실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융화 상관없이 어쨌든 관세 전쟁 시작됐고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관세를 내야 내게끔 만들었던 나라들의 이제 이 상호 관세까지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고 90일 유예를 했지만 이제 개별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이 자기가 목표를 달성할 것 같지도 않은 이 정책을 갖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초반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반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뭐 목표 달성은 둘째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얻은 것 같거든요. 남들은 뭐 못 얻었다고 해서 저는 얻은 것 같은 게 10% 보편 관세는 얻은 것 같아요. 품목별 관세 중에 철강, 알루미늄 등등에서 또 얻은 것 같아요. 이미. 그걸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편 관세 10%를 매금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악유하는 나라도 없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질서를 만들어 왔던 WTO에서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예를 들자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철강업체들 다 죽겠다고 난리지만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악유하지도 않고 이미 뭐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진행된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답답하긴 한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 일단 뭐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미국의 이제 취약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 중에 이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이 지금 이제 상품에서만 수입을 1년에 한 3조 작년에 한 3조 달러 정도 예.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충 이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과소비하고 뭐 카드 많이 긁고 이런 느낌들만 있는데 사실 미국이 수입하는 것 중에 60%가 중간재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부품 같은 걸로 60%가 그걸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관세는 결국에 그 미국이 무는 건데 미국의 그 수입업자 또는 그거를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 그걸 갖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물게 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미국이 소비재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분의 2 가량을 생산재 그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올 시간이 돼 있고, 요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더 급한 것 같아요. 90일 이내에 빨리 이제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120%까지 올리고 그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야, 이제 나는 관세 노름 안 할 거야.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변 나라들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 있죠.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트남 가고 뭐 캄보디아 가고 그리고 어제 참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젠슨 황이 베이징을 갔어요. 베이징 가서 그 딥시크의 그 경영자 거기도 만나고 이거 좀 굉장히 이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비유적으로 마치 이제 2차 대전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블리츠 크리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격 작전으로 쫙 밀고 들어가는 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라면은 저 중국의 스타일은 살라미 전술. 예, 여기저기 조곤조곤 하는 파도가 한번 왔다 뒤로 갔다 또 한번 왔다 뒤로 갔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제 전면전을 붙는 게 아니라 중국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면전을 피하고 있고 미국은 전면전을 딱 던졌고 그리고 이제 시한까지 해놓은 거죠. 90일 이내 이렇게 했는데 요게 90일 이내에 잘 된다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0% 보편관세 매겨놓고 상호관세 90일 유예했고 그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상호관세를 갖고 이제 협상들을 할 건데 그 협상의 과정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관세로 얻을 것은 10%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예외 없이 10%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는 이미 기정사실화. 나머지 상호관세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일본은 24% 막 이렇게 다 매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호관세 매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90일 안에 그 외에 각 나라별로 미국과 이슈가 있는 것들, 그게 비관세 장벽이 됐든 군사적 뭐 지원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더 왔죠. 그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사업에 돈 내라는 얘기들 등등 이 몇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슈와 숙제들을 그 상호관세 25%를 매긴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렛대 삼아서 협상하겠다는 것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은 보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다만 하나
자기들 의도대로 안 따라오는 것을 봤을 때, 의도대로 안 따라오는 걸 봤을 때, 두 군데. 하나는 EU, 하나는 중국. 네. 사실은 두 군데로 보여요. 그래서, EU와 중국, 특히나 이제 EU는 그래서 다른 움직임은 아직 좀 더 저도 뭐 제가 과문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말을 거기까지 하거든요. 세컨더리 관세? 그렇죠. 그것까지. 세컨더리 관세 얘기 나오고, 지금 미국 증시에 뭐 저기 상장돼 있던 미국 기업, 중국 기업들 뭐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등등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 퇴출 문제는 쌍방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는 왜냐면 미국 기업들도 투자해놓은 게 너무 많아. 미국 기관 투자가들도. 뭐 당연히 네. 미국 사람 그 주주가 더 많을 것 더 같은데. 많을 것 같아서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등등.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결코 유리한 위치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이고 뭐 우리 싸움 구경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밌기는 하지만 그 싸움과 상관없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 일본, 우리, 인도 그다음에 어디 한 군데 더 있던데 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트럼프와 상호 관세를 가지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앞에서 먼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모범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없으시고. 뭐 그래서 한덕수하고 통화했다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권한 대행이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 핑계가 있어요. 네. 한덕수 입장에서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어서 좀 나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EU가 협상을 한번 하고 왔지 않습니까? 협상했는데 협상을 끝내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서로 의사타진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니? 라는 걸 들으러 갔는데 EU는 제가 뭐 기사로 보니까 EU는 그 사실은 의중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요구 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 EU가 제 생각에는 EU가 이미 기정사실한 보편과세 10%를 EU가 건드리는 바람에 왜냐하면 관세를 무과세로 하자고 네. 제안하는 바람에 0대 0으로 가자. 0대 0 가자 하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면서 얘기 안 해버린 거지 사실은. 그러고 갔다 온 것 같고 일본은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나온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조기 협상하기로 했다는 합의했다 뭐 여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요구 사항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실제 최종 협상안을 일본은 이제 구상을 할 것 같고 우리도 다음 주에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가면 최소한 미국의 얘기를 미국이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를 충분히 듣고는 올 것 같습니다. 듣고는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 협상에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예. 일단은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경제와 안보를 통합해서 보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은 어떤 경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스티븐 미란 보고서의 문제점을 이제 양 기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그 뒷얘기는 다음 파트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